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일에 갑자기 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은 안 되니 근처 호텔이나 모텔 알아보세요. 그게 편하지 뭐하러 이렇게 먼 곳까지 오려고 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니요. 갑자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니. 장인어른은 집이 가까워서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도 안 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하구나. 장인어른 챙기는 것에 반이라도 챙겨주면 안 되니? 아들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억지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해서 그랬어요. 주변에 괜찮은 숙소 예약해서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은 숙소의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화는 조금 누그러졌죠.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정말로 몇십 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는 형편없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중에서도 괜찮은 곳이 많다고 아는데 그곳은 1박에 25,000원밖에 안 하는 곳이었죠. 카운터 주인은 어디 갔는지 자리를 비웠고 30분 동안 내내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 졸린 표정으로 나타난 모텔 직원은 정말 귀찮은 태도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들이 사돈과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장인어른을 모셔야 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싸구려 모텔에 보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장인어른의 재력에 눈이 멀어 부모를 멀리한 아들에게 천벌을 내린 최양욱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가 된 최양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 어려운 사연인데요. 제가 그토록 믿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넓디 넓은 논으로 유명한 경남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기에 저희 어린 시절은 늘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향호가 어여 일어나서 동생들 밥 좀 챙겨주고 빨래 좀 해주렴. 매일 아침 어머니의 부름소리와 함께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장녀이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논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저 제 팔자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저를 보고 일을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몇몇 마을 사람들은 늘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도맡아 애쓰는 모습이 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그런 것이 당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제 손은 어린 나이에도 매우 상해갔어요. 시골이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았기에 학업에 쏟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성적은 좋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도 그런 저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고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동생들만큼은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일하고 왔을 때
숙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호되게 혼을 냈어요. 얼마나 혼을 냈는지 아직도 남동생들은 저를 무서운 누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과 별개로 동생들의 학비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한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서울 가서 일하고 돈을 보낼게요. 애들 학비 내려면 여기서 버는 걸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부모님은 저를 말렸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설렁탕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을 하며 힘을 냈어요. 그렇게 매달 월급을 제 생활비만 남긴 채 모두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30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말이죠. 29, 설날에 선물을 사서 집으로 향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나이도 찼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라. 동생들 남은 학비는 나랑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게. 일하느라 제 삶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사실 힘든 척 내색하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설렁탕 집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준비할 때였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와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옆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매번 점심에 설렁탕을 먹으러 온 남자였는데 저를 보고 반했다고 말했죠. 아무런 연애 경험이 없던 너무 부끄러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에 저는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어색했던 저희 둘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매번 퇴근을 하면 그 남자는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그 남자는 힘든 저의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향옥 씨는 참 대단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몇 년간 밤새 일해가며 동생들 학비를 벌었잖아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도망쳤을걸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거라 생각했으니 바보 같은 거죠 뭐.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덕분에 동생들은 모두 좋은 학교에 갔고 그게 저희 가족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젊은 인생이 아깝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다 꼭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남자는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평생 함께 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제 어깨와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고 당시 남자들과 다르게 집안일도 함께 해주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돈보다는 건강이야 알지. 저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요.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당신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 말이에요. 당신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딱 한 명만 낳아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싶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제가 장녀였기에 많은 형제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자식에겐 그런 부담감을 겪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딱 한 명만 낳아온 정성을 다해 키우기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1년 6개월 후 계획대로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경호로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는 아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을 하지 않고 아들의 공부를 챙겼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아들의 교육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선 제가 가르칠 수 없었기에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가르쳤죠.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했습니다. 일이 바빠질수록 집에 없는 날이 잦아졌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 제가 일하던 설렁탕집을 인수했습니다. 설렁탕집 사장님도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들어 물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간 것이었죠. 그동안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얼떨결에 설렁탕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집이었기에 저희의 사정은 점점 더 나아졌고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경호야, 항상 남을 배려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해야 해. 경호는 저희의 바램대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아들을 위해 저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족 모두의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셨는지 저희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합격이라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와 남편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고, 그제서야 힘들었던 제 삶이 조금이나마 보답받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도 성실하게 다녔고, 군대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 이후엔 유명한 은행에 취업하여 금융인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들은 저와 남편의 선물을 사 들고 왔습니다. 선물을 받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저희를 바라보며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아들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의 가슴에는 또 다른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희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던 것이었죠.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입사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 동료인 수정이라는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진지하게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끼리 식사 자리 마련하려고 하는데 언제 괜찮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셔요.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 말거라. 우리는 전혀 상관없단다. 너희만 행복하면 돼. 우리는 너무 기쁘게 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일식집에서 이루어진 상견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정이의 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딸의 학벌과 집안 배경에 대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학교를 설립하시고 교장까지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와 다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사돈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이번에는 아들이 알아봐서 예약한 식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곳은 처음 와보는데 이 주변에서 제가 모르는 식당 중에 좋은 데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사돈분들은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여기도 평이 좋고 맛있다고 해서 여기로 했어요. 아들 경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인 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 부모님께서는 어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요? 땅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얼마 없어요. 그냥 저희 가족이 먹고 살만한 정도였죠. 그렇군요. 하긴 김해 땅이라 해봤자 다 헐값인데요, 그렇죠?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꼭 쥐어주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결혼은 경호랑 수정이가 하는 건데 저희 집안까지 따지는 건 조금 과한 것 같네요. 저희도 저희 아들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도 절대 손버릴 일도 없고요. 더욱이 사돈네 재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전혀 관심 없으니 걱정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대답에 사돈은 조금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점점 더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분위기를 풀어보려 예비 며느리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을 들어보니 수정이처럼 똑바르고 예의 바른 아이가 없다던데 사돈께서 정말 잘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수정이가 원래는 더 좋은 외국 회사에 갈 수도 있었는데 워낙 효녀라 제 곁에 있겠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드님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돈의 말에 제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분위기를 풀려 해도 정말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지, 원래 성격이 저런지 분위기를 망치는 말만 하는 사돈의 말에 당장이라도 파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남편 덕에 또 험한 말이 나가려던 것을 간신히 참았고 상견례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수정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축복해 주세요. 아들의 고개 숙인 진심 어린 인사에 사돈은 어쩔 수 없는 듯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던 때 사돈은 결혼식 규모와 신혼집 위치까지 혼자 결정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결혼하면 그래도 서울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 텐데 이 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 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시작해야지. 우리가 보태줄 테니 좋은 아파트로 알아봐. 저희 부부는 상의 없이 던진 사돈의 말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남편마저 마땅히 대답할 말조차 없었는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악의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여보, 괜찮아? 아직도 화났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당신 아니면 큰 소리 한 번 지를 뻔했어요. 어쩜 그리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정이 걔도 왜 가만히만 있는지. 소심한 건지 사돈한테 꽉 잡혀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모가 저러면 말리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장인 밑에서 아들이 있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경호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져줘야지. 어떻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가라앉힐 수 있었고, 그제서야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집 문제에 대해 사돈과 상의를 하려 했지만 저희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돈이 말을 자르며 억지를 부렸죠. 옆에서 수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저희 사정에 바로 아파트를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서방, 미래를 보라니까. 아파트 사면 집값 방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 딸 고생시킬 작정인가? 딸 전셋집 보내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 사돈도 좀 그렇네요.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지금 집이 얼마나 하는데요.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사돈은 마치 자신이 집을 사줄 것처럼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이런 일로 양가가 싸우기 원하지 않았고 결국 사돈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골라 구입하기로 했죠. 여보, 정말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사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사정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사돈은 고가 아파트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보태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남편은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집이 결정되었고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절대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이었죠. 사돈이 막무가내로 계약을 해버려서 아파트 가격의 대부분을 마련하는 것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돈을 내겠다고 말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느새 발을 빼버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이번만 좀 부탁드려요. 계약금은 제가 냈으니 잔금만 어떻게든 잘 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이 저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면 안 되죠. 이번만 어떻게든 잘 넘기면 될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당사자인 아들은 사돈에게 쩔쩔매며 원하는 건 모두 해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아들이 계약금을 내버려서 아파트를 무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계약금을 마련하느라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며 저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혹시나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저의 명의로 아들의 신혼집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돈도 돈을 얼마 내지 않아서 그런지 이것 가지고는 별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재산으로 아들의 아파트 매입 도장을 찍던 날, 제 머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낮부터 분주히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돈이 원하는 호텔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듬직해 보였습니다. 사돈에게 꼼짝 못하는 아들이지만 결혼식에서는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사돈은 역시나 결혼식에서도 여러 불만을 토로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결혼식은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행복할 일만 남은 것이었죠.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에게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저와 남편은 첫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매주 가서 밀린 집안일과 음식을 해주었고 아기 용품도 하나하나 구매해 주었습니다. 사돈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간섭이 많았지만 저와 남편은 대충 받아주며 며느리와 태어날 손주의 건강에만 신경 썼죠. 어머니, 딸이래요. 저 딸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딸을 가지고 싶어 했기에 손주가 딸이라는 소식에 가장 행복해했어요. 드디어 가을이 시작될 무렵 며느리는 이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산 후에도 저희 부부의 일상은 며느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일을 돌아가며 하면서 아들 집에 가 손주를 돌봐주었고 며느리 대신 집안일도 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의 축복 속에 조금씩 부모가 되어갔습니다. 조금은 서툴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했어요. 비록 사돈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저희끼리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을까 저희가 사는 주택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천장이 뚫린 것이었어요. 수리업체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비가 멈춰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경원에 가서 하루만 자고 올까요? 워낙 자주 갔으니 모텔보다는 거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손주 얼굴도 볼 겸 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야, 갑자기 우리 집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지 뭐니. 내일 비 그치면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너희 집에서 신세 지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오랜만에 우리 손주도 볼 겸. 바로 괜찮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한 저의 생각과 달리 전화 너머에선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일에 갑자기 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은 안 되니 근처 호텔이나 모텔 알아보세요. 그게 편하지 뭐하러 이렇게 먼 곳까지 오려고 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니요. 갑자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니. 장인어른은 집이 가까워서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도 안 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하구나. 장인어른 챙기는 것에 반이라도 챙겨주면 안 되니? 아들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억지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 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해서 그랬어요. 주변에 괜찮은 숙소 예약해서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은 숙소의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화는 조금 누그러졌죠.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정말로 몇십 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는 형편없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중에서도 괜찮은 곳이 많다고 아는데 그곳은 1박에 25,000원밖에 안 하는 곳이었죠. 카운터 주인은 어디 갔는지 자리를 비웠고 30분 동안 내내 전화해도 받지를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 졸린 표정으로 나타난 모텔 직원은 정말 귀찮은 태도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들이 사돈과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1박에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욱해서 결정한 것이었어요. 가격을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 모텔에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하셨어요? 숙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냐고. 그런 허름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곳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니? 또 너는 어떻게 그런 곳에서 부모를 보내? 정말 어이가 없더구나. 너 요즘 왜 이러니? 집에 물이 새서 우리가 어디서 자든 너는 관심도 없구나. 그때는 장인어른 오시는 날이라서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장인어른 깐깐한 거 안 그래도 준비할 거 많아서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 아파트 값 내줄 때는 평생 극진히 대접할 것처럼 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구나. 됐다. 이제 우리도 너희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네 인생 살아라.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심은 아니었지만 달라진 제 아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었죠. 성격 좋은 남편도 화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들에게 기댔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하는 것도 없었지만 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남편과 둘이 의지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되었죠. 세상이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아들까지 인정할 만큼 성인군자는 아니었거든요. 이후로도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해서 저희를 챙기는 척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아들의 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긴 했지만 참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들이 저희를 다시 신경 쓰는 척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차갑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역시나 그날도 아들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넘기고 자주 가던 킹크랩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도 자주 갔던 곳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두 테이블 뒤에서 정말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괜찮으시죠? 나쁘지 않구만. 맛있게 드세요. 아참, 다음 주말에 여행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럼 가서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손주랑 놀기도 해야지. 그 목소리는 바로 사돈과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슬쩍 뒤를 돌아 그쪽을 보았습니다. 아들네 부부와 손주 그리고 사돈이 앉아서 킹크랩을 먹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이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예약은 다 했나? 네, VIP룸으로 예약했습니다. 잘했어. 거기가 그나마 나쁘지 않아. 서비스도 좋고 못 사는 사람들도 없고. 아참, 사돈들은 아직도 이사 안 갔어? 비세는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절대 못 산다. 그런 곳에 익숙하신 분들이셔서요.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저에게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더 들어보자는 이야기였죠. 아들은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때도 저희 집에 온다고 하길래 그냥 못 오게 했어요. 사실 계속 집에 찾아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거든요. 워낙 극성이셔서 싼 모텔 잡아드렸는데 그게 서운하셨나 본지 요즘엔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뭐 오히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사돈네는 비싼데 예약해도 잘 모를 거야. 그리고 부모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야 하고. 근데 잠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을요? 장인어른은 정말 너무 편하고 좋죠. 괜찮으시다면 모시고 살고 싶다니까요. 이서방 예전엔 몰랐는데 말을 참 이쁘게 잘해.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근데 거기 VIP룸은 얼마나 하나? 1박에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내려갔네. 비수기라 그런가 봐요. 정말 온몸이 떨리더군요. 당장이라도 가서 테이블을 엎고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은 저를 급하게 말렸어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듣긴. 당장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지. 우린 저 사람들과 다르잖아. 무시해. 엮이면 같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야. 저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 저는 저 사돈보다 아들한테 서운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정이 있겠지. 일단 진정하고 자리에 좀 앉아봐.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남편은 그런 저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나갔죠. 집에 도착해 저와 남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점점 차갑게 대한 이유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 그대로였죠. 아들은 사돈의 재력에 눈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돈에게는 60만 원짜리 방을 예약해주고 저희한테는 2만 5천 원짜리 싸구려 방을 예약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이후 저희는 아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 또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한밤중에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이전과 달리 정말 추레한 모습이었고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지. 일단 들어오거라. 거실로 들어선 경호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냐? 아들은 망설이다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저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던 사돈은 사실 아무런 돈도 없는 빈털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엔 부자였지만 한때 도박에 빠져 돈을 모두 탕진한 것이었죠. 옷만 부티나게 입었지. 생각해보니 사돈의 집과 차 부티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장인의 자금 압박에 견디다 못해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돈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매달 높은 생활비를 요구하고 호화로운 여행과 차 등을 원했다고 했어요. 아들은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아들의 눈물에 가슴이 조금 미어졌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냈던 화를 냈습니다. 너, 우리가 집에 물이 새서 밖에서 자야 할 때 우리를 쓰레기 모텔로 보냈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막대하고 관심도 안 가지더니만 이제야 도와달라고. 그니까 왜 사돈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고 바보같이 군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뒤였어요. 우린 못 도와준다. 당장 가서 사돈한테 이제 지원 못 해준다고 네 입으로 말해.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좀 제대로 살거라. 미련하게 살지 말고. 다정한 남편도 더는 아들을 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돈이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수수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비싼 티 나는 옷을 걸쳐 입고 왔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사돈,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무슨 부탁이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돈이요? 이미 우리 아들한테 많이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왜 필요하시죠? 돈 넘치도록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60만 원짜리 방도 예약하시는 분인데. 아, 저희 아들 돈으로 하신 거죠. 사돈의 표정은 돌처럼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우연히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돈하고 우리 아들이 한 대화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매일 그렇게 우리를 흉봤을 테니까요. 더 이상 사돈이랑 할 얘기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저는 사돈을 냉정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돈은 문이 닫힌 뒤로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호소했지만 저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들과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아들과는 다시 화해할 날이 있겠지만 사돈 집안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부모 자식의 인연은 잠시 끊어졌지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을 정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인감도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저희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곳을 뒤졌습니다. 없어진 건 도장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명의로 된 집 문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둑인가 생각했지만 다른 곳을 뒤진 흔적은 없었어요. 정확히 이곳에 문서와 인감도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죠. 저희는 그 순간 한 사람을 생각해냈어요.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 집을 잘 아는 사람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남편의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바로 대출건이었어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요. 저희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출을 받은 바로 그날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아들은 저희를 쳐다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 또한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과 믿었던 아들의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직 경찰청까지 접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곧바로 저희는 대출을 취소하고 인감과 여러 서류들을 돌려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말해주었지만 당장 그날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들이니깐요. 그래서 더 고민해보기로 했죠.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집 앞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죠. 저희는 변명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훔치려고 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저희는 이사를 서둘렀어요. 아들의 물건과 사진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저희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제 소유였죠. 가슴 한쪽 편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제 아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였죠. 그 이후 사돈의 형편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낙 사치를 많이 부렸던 사람이기에 아들 월급으로는 택도 없었던 거죠. 사돈은 결국 하나 남은 집까지 처분해야 했고 아들과 며느리 또한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주소와 번호를 모르니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상황에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틈을 주지 않았고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저희 부부의 가게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게를 사정상 쉬고 있었다가 열었는데 아들이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한때 누구보다 멋있고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레한 옷차림에 며칠째 머리도 안 감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다며 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압박을 하고 아내와 사돈은 똑바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빌리고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아들은 매일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어요. 아들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무릎 꿇은 채 열변을 토하고 있는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을 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절박한 지 며칠 내내 저희 가게 앞에서 잠을 청하며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손님들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아들 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더 이상 너와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아무런 관계도 아니란 거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넌 그 말밖에 못하니? 이미 너가 우리 재산을 몽땅 가져가려고 했을 때 다 끝난 거였어.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야. 실수라고 하지 마. 모두 의도된 것인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넌 아직도 그 사람들 핑계만 대면서 너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우리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경찰에 다시 신고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다신 찾아오지 말고. 아들은 제 차가운 말에 놀랐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쌍하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래서 더 차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건 뭘 하건 네 맘대로 하거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제 가게도 정리할 거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있는 곳과 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보는 날은 이게 마지막이다. 저희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아들의 볼에는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한 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남은 정으로 한마디 하마. 벌 제대로 받고 앞으로 올바르게 살 거라. 저희는 서글피 우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게도 정리했고 노후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가게와 아파트를 판 금액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었죠. 저희는 여러 취미 활동도 하며 세계 여기저기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더군요. 어느 날 동남아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동네 주민을 만나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다들 따로 찢어져서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아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겠죠? 그래,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인생 즐기며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이제 슬프고 힘든 일에 굳이 신경 쓰지 말자고. 언젠가 아들을 용서하고 만나야 할 날이 오겠지만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 놈이 만들어야 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맞아요. 이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너무 아들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맞아.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살았던 것 같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강릉으로 여행이나 갈까요? 좋지. 가서 해안길 드라이브도 하고 당신 좋아하는 회도 먹고 오자고. 그렇게 저희는 점차 행복을 되찾아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 걱정으로 밤새는 일도 없었고 늘 마음 한켠에 존재한 응어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둘만의 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여행, 자전거 모임 등 하나둘씩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같이 붙어 지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들 생각이 문득 나네요. 큰 일은 없겠죠? 남편은 저희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면 아들 보러 가자. 그렇게 저희는 거의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들은 아직 혼자였고 투룸집에서 손주와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을 본 아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보이지 않고 말했어요.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너가 벌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그러니 어느 기대도 하지 말거라. 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 아들과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아직은 용서하지 못했기에 천천히 가까워지는 중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손주를 보고 싶을 때마다 저희가 손주를 데려와 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저희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는 게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와 남편은 저희를 위해 살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다만 아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연을 끊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저희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항상 행복하시길 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